왜 비트코인 같은 게 필요해? 지금 뭐가 그렇게 문제길래? 21가지 교훈을 쓴 GG가 책에도 썼듯이 우리는 비트코인을 통해 비트코인만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법정 화폐 시스템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 법정 화폐, 피앗 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법정 화폐는 말 그대로입니다. 법으로 정한 화폐. 간단히 말해서 법정 화폐는 그 자체로는 아무런 내재 가치가 없고 정부의 명령으로만 가치가 부여된 돈입니다. 피앗이라는 단어 뜻이 애초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사용하는 지폐나 동전을 포함해서 은행 계좌에 찍혀 있는 숫자, 이런 게 법정 화폐죠. 아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태어나신 그 순간부터 이미 존재하던 것일 텐데, 법정 화폐라는 것이 처음에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지금까지 법정 화폐는 어떤 일들을 역사 속에서 겪으며 지금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먼저 로마 제국을 보겠습니다. 로마는 한때 거대한 제국을 운영하며 눈부신 문명을 자랑했던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풍요와 번영이 영원했던 것은 아닌데요. 강력한 군사력과 공공 지출을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 적자를 운영하면서 당시 쓰이던 화폐 데나리우스 금화의 가치를 떨어뜨렸습니다. 세금으로 거둔 금화나 은화의 가장자리를 깎는 이른바 동전 깎기라는 방법, 혹은 전부 녹인 후에 다른 금속을 섞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과도한 재정 지출로 인한 통화량 팽창은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초래했고 시민들이 가진 구매력은 강탈당하게 되었죠. 경제적 불안정, 건전한 가치 상실과 함께 결국 로마 제국의 쇠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고대 및 중세 시대를 거쳐 수많은 화폐 가치 절하 사례가 있겠지만 시간을 빠르게 돌려 1920년대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을 살펴보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은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돈을 무한정으로 찍어내기 시작했죠. 치솟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사람들은 시장에 갈 때 돈을 담는 수레를 들고 가야 할 정도였습니다. 단 하루만 지나도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크게 줄어들었는데, 예를 들어 1마르크 하던 빵 한 덩이가 얼마 지나지 않아 수백만 마르크로 올랐습니다. 이런 하이퍼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그 누구도 돈을 믿지 않게 되는데요. 당연히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리 없습니다. 물자는 없고 빈곤과 실업이 만연하고 사회적 불안정이 극에 달하면서 결국 나치당이 집권하게 되는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의 예로는 베네수엘라를 들 수 있는데요. 베네수엘라는 오랜 기간 동안 풍부한 석유 자원을 바탕으로 경제를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유가 하락, 정부 정책 실패, 그리고 정치적 불안정 등이 겹치면서 정부는 통화를 남발하기 시작했고, 이번에도 역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 때처럼 베네수엘라 시민들은 생필품을 사기 위해서는 돈다발을 들고 다녀야 했죠. 심지어 어느 순간부터는 지폐를 들고 다니고 교환하는 데 드는 비용 자체가 그 지폐 가치보다도 더 높아지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즉 휴지보다도 못한 것이 된 건데, 사람들이 더 이상 지폐를 사용하지 않고 물물 교환을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물자 부족, 식량 부족이 만연하고 이번에도 역시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떠나야 했죠. 너무 머나먼 나라 이야기 같으신가요?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그 속도가 다를 뿐 통화 가치 하락을 경험한 것은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한국에서의 통화 인플레이션은 특히 부동산 가격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의 압박 속에서 한국인들이 선택한 가치 저장 수단은 부동산, 그 중에서도 특히 서울, 강남의 아파트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남의 아파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부를 보존하고 늘리는 데에 있어 매우 효과적이었는데요. 무한정 늘어날 수 있는 법정 화폐와는 달리 땅은 찍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점점 더 높아진 경제적 밀도로 인해 서울의 토지 가치는 지속적으로 상승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부동산 가격 상승은 상대적으로 덜 희소한 인건비, 즉 노동임금 상승을 훨씬 앞질렀습니다. 당연히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은 큰 이득을, 아니 정확히 말하면
화폐 가치 절하에 잘 대비할 수 있었고요.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을 정통으로 맞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는 부동산과 소득의 격차가 너무나도 벌어져 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보통의 사람들은 괜찮은 집 하나 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캔틸런 효과입니다. 통화량이 팽창함에 따라 세상의 모든 재화들이 균일한 수준의 가격 상승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희소하냐에 따라서 차별적인 가격 상승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떤 건 많이 오르고 어떤 건 적게 오른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희소한 주택, 아파트 가격은 많이 상승하고 상대적으로 덜 희소한 노동력, 즉 우리의 소득은 적게 상승하는 것이죠. 당연히 불평등 문제가 대두되고 사회적 긴장은 높아지는데요. 이처럼 주거용 부동산의 자산화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주거용 부동산의 자산화는 쉽게 말해 부동산을 거주하는 용도만으로, 실제 용도만으로 쓰는 게 아니라 가치 저장의 수단, 즉 돈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법정화폐의 가치 저장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었기 때문이겠죠. 특히 요즘 와서는 젊은 세대들의 부동산 취득이 매우 어려워지면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여기에 더해 자녀를 갖는 것도 경제적으로 불가능한 선택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출산율이 얼마나 낮은지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언급한 화폐 가치 절하, 인플레이션, 부동산 가격 상승, 소득 증가 정책, 캔틸런 효과, 주거비 증가, 낮은 혼인율과 출산율 모두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정화폐에 대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법정화폐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 100%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 있는 개인, 기업, 정부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국민들의 저항이 거센 증세 대신 통화량 팽창이라는 카드를 꺼내 쓰는 것, 정권을 유지해야 할 정부 입장에서는 도무지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인 것입니다. 앞으로도 통화 정책은 계속해서 완화되는 방향, 통화량이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갈 것이며 이 현상은 더욱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법정화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낮아지면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가치 저장 수단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귀금속, 주식, 수집품 같은 실물 자산이 법정 화폐로 표시된 가격 대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이유인데요. 예로 들었다시피 한국에서는 집이 단순한 거주의 공간을 넘어서 가치 저장의 수단,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 즉 돈으로 쓰이면서 엄청난 통화 프리미엄을 받고 있습니다. 그 프리미엄이 소위 말하는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인 갭인 것이죠. 실은 부동산이 돈으로 쓰이는 것은 비단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고요. 글로벌 현상이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결국 어떤 식으로든 법정화폐의 가치 절하로부터 우리의 구매력을 보존해야 합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인 미국, 그 나라의 가장 강한 법정화폐인 달러조차도 지난 세기 동안 95%가 넘는 가치 절하가 일어났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가요? 더 나아가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금융화폐 시스템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문제가 있다면 무슨 문제일까요? 이 시스템을 대체할 다른 것이 필요한 건 아닐까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충분히 고민해 보신 분이라면 그저 튤립법을 사기이고 내재 가치 없는 디지털 쪼가리에 불과한 비트코인이 조금 다르게 보이진 않을까요? 법정화폐는 그 자체로는 아무런 내재적 가치가 없고 정부의 명령으로만 가치가 부여된 돈인데요. 야,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정부를 너무 폄하하는 소리 아님? 정부 돈을 아무 가치 없다고 하는 건 너무 나간 거 아니야? 라고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부 화폐에는 아무런 내재 가치가 없다. 이런 말은 저 같은 듣보잡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심지어 한국은행의 국장으로 계셨던 분도 말씀해 주신 내용이니 이건 의심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건 아니에요. 네네. 한국은행 건도 내재 가치가 없긴 마찬가지인데 뭐야. 한국은행 국장님께서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아무튼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다룰 내용은 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과거로 돌아가 금본위제와 금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에 대한 탐구는
자연스럽게 돈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로 이어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건데요. 이를 통해 우리가 비트코인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현재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통제하고 있는 돈, 정치적 결정에 따라 좌우되는 돈.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과거에는 금본위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제도 아래에서는 종이화폐의 가치가 금에 연결되어 있었죠. 한마디로 종이화폐는 금에 대한 교환증에 불과했습니다. 말하자면 금이 진짜 돈, 종이 돈이 가짜 돈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왜 하필 금이었을까요? 인류 문명에서 등장한 수많은 상품 화폐들을 제치고 금이 화폐의 왕좌에 오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희소성입니다. 금은 매우 희소한 금속이기 때문에 다른 상품들과는 달리 그 양을 갑자기 늘리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특히 자연의 한정된 자원은 그 어떤 황제나 국가도 임의로 그 양을 조절할 수 없었는데요. 현재 각 나라의 정부와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법정 화폐와는 큰 차이입니다. 한마디로 금이라는 돈을 통제하는 것은 자연의 질서, 자연법의 구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인류가 오랜 시간 동안 금을 신뢰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희소성 하고 있는데요. 왜 돈에 있어서 희소성이 그렇게나 중요한 것일까요? 그냥 물건 살 때 필요한 게 돈 아닌가요? 종종 댓글들을 보면 왜 비트코인만 되냐? 리니지의 아데나로 하면 안 되냐? 어차피 화폐는 약속 아니냐? 등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즉 아무거나 정해서 이걸 돈으로 쓰자 라고 약속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인데요. 과연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돈의 기본적인 기능을 교환의 매개로 이해합니다. 빵 사 먹을 때 필요한 것으로요. 그리고 가치의 저장을 부차적인 기능으로 여기는데 실은 완전 반대라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돈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가치의 저장입니다. 한번 법정화폐 같은 것이 없었던 아주 옛날을 생각해 보세요. 돈은 본인이 속한 사회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각자의 노동과 시간, 피와 땀을 투자한 대가입니다. 근데 만약 받아둔 그 돈이 오랜 시간 가치를 유지하지 않는다? 그걸 받을 이유가 있을까요? 나는 목숨 걸고 사냥해 왔는데 아무 돌멩이나 주워서 준다고 여러분들은 그걸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번 돈이 내일, 다음 주, 심지어 다음 달, 몇 년 뒤에도 그 가치가 보존되어야 그걸 받아두지 않겠어요? 심지어 우리의 시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희소한 자원입니다. 근데 시간은 상대적으로만 희소한 것도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희소하기까지 합니다. 인류는 기술 혁신을 통해 그동안 수많은 상품들의 희소성을 해방시켰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스마트폰만 생각해 보면 됩니다. 휴대폰이라는 거는 처음에 벽돌만 했고 수백만 원짜리 호가하는 정말 귀한 상품이었는데요. 지금은 최첨단 기술이 탑재된 스마트폰이 수십만 원도 안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재화나 서비스들은 인류의 기술 혁신에 의해 희소성이 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은요? 그 어떤 기술 혁신이 나오더라도 24시간으로 고정된 우리의 시간을 더 만들어낼 방법은 없습니다. 이처럼 어떤 상품의 가치를 저장할 수 없다면, 즉 나의 귀중한 시간을 저장할 수 없다면 그 상품은 애초부터 화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 이거 일단 받아뒀다가 다음에 써야지. 이런 인식이 있어야만 교환의 매개로 애초에 쓰일 수 있는 것이겠죠. 돈에는 우리의 노력과 시간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금이 다른 화폐를 제치고 왕으로 군림한 이유가 보이시나요? 금은 역사적으로 연간 1에서 2% 정도의 낮은 증가율을 보여왔고 수많은 재화들이 인류의 기술 혁신 앞에서 희소성을 잃어가는 동안 거의 유일하게 버티고 있는 재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인류가 금을 대량 생산할 방법을 찾지 못한 것이죠. 이처럼 금은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사용해온 화폐였지만 몇 가지 단점도 존재했습니다. 금은 물리적 실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장하거나 운반하는데 많은 비용이 듭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대량의 금괴를 부산으로 운반하는 데 필요한 수많은 보안 비용들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인류는 금을 추상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곳에 금을 모아두고 그 금에 대한 교환증, 즉 내 손에 금은 없지만 금이 이만큼 있어 라는 정보만을 가지고 거래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금은 은행에 맡기고 그 금에 대한 발행된 영수증을 사용하는 것, 바로 은행의 탄생이었습니다. 금을 모아두면 보안 비용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가벼운 종이 형태로 바꾸면 휴대성이 개선됩니다. 그리고 종이 영수증을 발행할 필요도 없이 장부로 돈의 이동을 기록하면 휴대성이 무한대에 가까워집니다. 또한 교환증에 찍혀 있는 은행 도장을 통해 진품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죠. 이러한 편리함 뒤에는 도사리고 있는 위험도 있었는데요. 이른바 제3자 리스크입니다. 금을 보관하는 은행이 정직하게, 성실히, 그리고 적절히 내 금을 관리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믿음은 자주 혹은 예외 없이 언제나 배신당한 것이 인류의 금융 역사입니다. 심지어 종이돈이라는 게 나오기 전부터인데요. 로마 황제들이 금화에 다른 금속을 섞어 돈의 가치를 희석시킨 일, 있지도 않은 금에 대한 영수증을 마구잡이로 발행하고 있지도 않은 돈을 빌려줬던 영국의 금 세공업자들, 그리고 세계대전 동안 금본위제를 무시하고 무한정 법정화폐를 찍어냈던 정부들까지 화폐 발권력이라는 권력은 항상 타락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경제적 혼란을 겪었는데요. 각자가 이룬 부를 몰수당하면서 화폐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먼저 디지털 세상을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디지털 세상에 희소한 게 있을 수 있나요? 디지털이란 게 뭔가요? 매일같이 핸드폰으로 사용하는 통화, 문자, SNS, 유튜브, 넷플릭스는 물론이거니와 일할 때 사용하는 수많은 문서와 PPT 작업, 여기에 더해 거대한 생산 공정을 제어하는 프로세스 등 요즘 시대에 우리는 디지털이 아닌 것을 세어보는 게 더 빠를 정도로 거의 모든 것은 디지털화 되어 있습니다. 이 디지털 세계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은 어떤 정보든지 아주 쉽게 그리고 아주 멀리 지구 반대편까지 순식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디지털 세계라는 것이 결국 전자의 이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전자는 엄청나게 가벼운 물질이기 때문에 이동시키는 데 드는 에너지가 거의 제로에 수렴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어디서 제 음성을 듣고 계신가요? 실은 상관없죠? 스마트폰과 유튜브 앱만 있다면 지구 어디에서나 제 얘기를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가벼운 전자이기에 다음과 같은 특징도 같습니다. 바로 복사, 붙여넣기와 같이 어떤 정보든 아주 쉽게 무한히 복제된다는 것입니다. 전자의 이동만 잘 제어하고 재배치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실은 지금 제 목소리도 아날로그가 아닌 디지털 형태로 여러분들 귀에 전달되고 있는 것인데요. 엄밀히 말하자면 저의 목소리가 이동한 것이 아니라 복제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보내거나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는 것 역시 정보가 이동한다기보다는 복제되어 확산되는 것이라 보는 게 더 맞겠죠. 근데 이렇게 쉽게 복사가 된다는 것은 양날의 검입니다. 왜냐고요? 희소성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희소성이란 무엇인가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희소한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 마음만 먹으면 쉽게 얻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고 감동받거나 갖고 싶다는 욕망을 느끼지 않죠. 김연아의 화려한 피겨스케이팅, 손흥민 선수의 멋진 플레이, 힘들게 얻은 원석을 아주 예쁘게 깎아서 만든 다이아몬드뿐만 아니라 전국 편의점 투어를 해야 얻을 수 있는 포켓몬 빵 등 얻기 어려운 것들을 희소하다고 말하죠. 희소성이란 결국 많은 양을 빠르게 만들어낼 수 없다는 말이죠. 근데 디지털 세계의 기본 속성은 뭐라고 했죠? 무엇이든 쉽게 그리고 무한히 복제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디지털이라는 속성과 희소성이라는 속성은 서로 안 어울리는 정도가 아니라 애초부터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토시 나카모토가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디지털 세상에서도 희소한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요. 여기에 바로 비트코인이 왜 진정한 혁신인지에 대한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법정 화폐뿐만 아니라 게임 같은 곳에서 쓰이는 모든 디지털 형태의 화폐는 전부 중앙에서 통제되는 형태였습니다. 아니, 반드시 통제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무한한 복제가 가능했을 테니까요. 디아블로의 게임머니였던 골드를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게임 내 화폐로 설계되어 있는 골드는 이론상 무한히 복제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필드에서 보물상자를 열거나 몬스터를 처치할 때마다 골드가 지속적으로 드랍되니까요. 물론 게임 내 골드가 너무 많아지면 디아블로 개발사인 블리자드가 갑자기 나타나서 골드의 드랍률을 조정하는 이런 업데이트 패치도 했는데요. 그렇기에 게임을 설계한 개발자들이 만든 골드를 실제 아이템 거래에 사용한 플레이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세상에서는 희소성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기 매우 어렵다. 희소하게 만드는 방법은 오직 중앙화된 방법으로 컨트롤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사실, 쉽게 이해되시죠? 디지털 세상에서 희소성을 구현한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비트코인에서는 벌어진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복제할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을 복제하려는 시도를 했다가는 사기치는 놈 어디 없나? 하고 도끼눈 치켰던 사용자들에 의해 네트워크에서 즉시 거부당합니다. 비트코인을 얻기 위해서는 채굴이라는 것을 해야 하며, 채굴에는 반드시 실제 에너지를 투입해야 합니다. 혹은 이미 채굴된 비트코인을 시장 가서 돈 주고 사와야 하죠. 자유시장에 참여하여 가치를 창출해야만 비트코인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You cannot make Bitcoin, you have to earn it 이라는 밈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비트코인의 희소성은 누군가의 권위가 아닌 수학에 의해, 그리고 물리세계의 실제 에너지 소비에 의해 만들어지는 놀라운 발명품인 것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어떠셨나요? 디지털 희소성, 디지털인데 희소하다는 이 자체가 어마무시한 혁명이라는 것 잘 이해하셨나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정보가 지구 어디든 빛의 속도로 전달됩니다. 하지만 디지털 세계에서는 무한 복제가 가능하기에 희소한 것이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희소합니다. 그리고 디지털입니다. 즉, 누구나 보유할 수 있는 디지털 세계의 희소한 가치물, 이 가치물을 여러분이 원할 때, 원하는 만큼, 원하는 그 누군가와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정화폐를 비롯한 수많은 디지털 화폐들이 존재하고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신뢰와 권위가 반드시 요구되는 반면, 비트코인은 디지털 세계임에도 그런 거 필요 없이 독립적으로 잘 작동합니다. 이처럼 비트코인이 창조하는 디지털 경제는 패러다임 변화이자 그동안 있었던 우리의 디지털 자산, 디지털 화폐에 대한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알트를 4848 하면 비트코인을 더 많이 모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알트코인 타점 잘 잡아서 크게 뻥튀기 한번 하고 비트코인으로 바꿔놓으면 된다. 듣기만 해도 솔깃한데요. 아마 강세장이 시작되면 몇몇 알트코인의 지난 과거 상승률이 짧은 기간 비트코인 대비 엄청나 보였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이걸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코 지속할 수 없는 방법이자 이 끝에는 파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멸이라고 하니까 너무 강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수량을 지키기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즉, 비트코인의 수량은 계속 줄어들 것이다. 저는 왜 알트 트레이딩을 결코 권하지 않을까요? 알트 트레이딩 잘만 하면 10배, 아니 100배, 1000배, 10,000배도 쉽게 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알트 48을 권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수많은 트레이더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비트코인 강세장, 알트코인 강세장이라는 게 도대체 언제 어떻게 시작할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걸 듣고 계신 누군가는 본인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최근 불과
한두 달간에 참 많은 일이 일어났는데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관련 이란이 참전한다 만다, 트럼프가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나온다, 미국의 전략 자산으로 삼는다 만다, 나쁜 고용지표가 나오면서 뜬금없이 경기 침체가 온다 등등, 이걸 잘 맞췄던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저나 여러분일까요? 자, 맞추셨다고요? 그렇다면 그분은 여기서 이 영상을 멈추셔도 됩니다. 그런 분 계시다면 저는 압도적인 무한한 존경을 표하고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런 분들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비트코인의 가격 등락, 알트코인의 가격 등락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강세장의 시작과 끝을 맞출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특히 하루만 해도 수십 %씩 올랐다가 빠지는 게 알트코인인데, 진입 시점과 엑싯 시점을 몇 시간, 하루 단위로 맞출 수 있는 사람은 더더욱 없죠. 평범한 사람이 나는 그걸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망상을 하고 계신 거라 감히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야, 그래도 4년짜리 죽기는 이번에도 어느 정도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 역시 알 수 없다가 진실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요. This time is different. 이번엔 그래도 달라 라는 주장에 대해 항상 끊임없는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22년도 내내 SEC가 알트코인은 매우 적대적이다. 따라서 4년 사이클이 깨졌다. 라는 소리가 내내 울려 퍼지다가 작년과 올해에는 갑자기 미국 정부가 호의적이다. 중국에서도 ETF 승인됐다. 라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다시 말해 이번에는 다를 수도 있고요. 별로 다를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즉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죠. 또한 지금 당장의 일입니다. 솔직히 가슴에 손 얹고 잘 생각해 보세요. 고용지표 안 좋게 나오고 버핏이 애플 주식 절반 처분하고 코스피가 5% 가까이 빠지면서 사이드카 발동되고 비트코인 9% 빠지고 이더리움이 20% 빠지는 거 여러분 맞출 수 있으세요? 맞추지 못한다면 그 펜은 버리고 더 확실한 카드를 손에 쥐는 게 낫지 않을까요? 우리가 99.9%의 확률로 알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트코인과 같은 경화 자산은 달러, 유로, 엔화 등 모든 법정화폐 대비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그 가치를 보존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앞에서 제가 한 이야기,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맞출 수 없다 라는 주장에는 물론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행운입니다. 운이 따라주면 얘기가 달라지죠. 따라서 트레이딩을 하기 전에 진지하게 해봐야 할 질문은 나는 과연 운빨을 타고 났느냐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그 운빨이 과연 앞으로 1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느냐, 경화 자산의 장기적 성공 확률인 99.9%를 넘어설 수 있느냐입니다. 저의 경우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 99% 이상의 사람들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 번 맞추기도 어려운데 10년 이상을 지속적으로 기가 막히게 잘 맞춘다? 불가능한 일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천운이 따라줘서 한 번, 아니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맞췄다고 해볼게요. 아마 이걸 맞춘 사람은 이 행운이 계속해서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지속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미 머리로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수차례 큰 돈을 왕창 벌면서 도파민이 과다하게 분비되었겠죠. 여기서 과연 그 사람은 자신의 망가져버린 도파민 수용체를 잘 타이르면서 그래, 여기서 멈춰야 해. 이제 욕심 그만 내야지. 이제는 진짜 비트코인으로 다 바꾸고 알트는 손도 대지 말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4848을 향해 가는 그 손가락 멈출 수 있나요? 손가락 하나 잘라라. 왜요? 속된 말로 정말 그 손가락 잘라야 하지 않을까요? 손이 근질거려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손이 근지러워서 살 수 있겠니? 자르라. 따라서 평범한 제가, 그리고 평범하게 살고 싶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소문으로만 무성한 알트가 주는 100배, 1000배 수익의 유혹을 과감히 뿌리치고 그저 가장 확실하게 성공할 확률이 높은 비트코인만을 오랫동안 10년 이상, 20년 이상 보유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실무적인 이유도 있죠. 4848 거래 회전율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거래 수수료, 매수 매도 간 스프레드, 세금 등 지속적인 마찰 비용을 발생시키는 일입니다. 왜 피땀 흘려 번 돈을 이런 곳에 낭비해야 하나요?
게다가 제대로 된 타점을 잡아서 사팔사팔을 하려면 거래소든 뭐든 남의 손에 자신의 돈을 맡겨야겠죠. 그리고 역사가 말해주듯이 이 돈은 해킹될 수도 있고 동결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2021년 트레이딩을 아주 잘해서 번 돈을 FTX나 블록파이와 같은 지금은 망해버린 플랫폼에 넣어놨더라면 그 기간 동안 알트 트레이딩을 통해 수백 배, 수천 배, 그 얼마를 뻥튀기 시켰더라도 결론은 전부 잃은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수학적으로, 이성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쉬운 길이 있고 어려운 길이 있는데 어려운 길보다 쉬운 길로 가는 게 더 나은 선택 아닐까요? 하는 것뿐입니다. 자신의 운, 촉, 트레이딩 실력을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안전한 길을 편안한 마음으로 걸어가세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들어가면서도 불안하고 갖고 있으면서도 불안한 이거 언제 익절하고 갈아타지? 하는 이상한 코인들은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가난해질 뿐입니다. 비트코인이라는 최상위 포식자 하나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비트코인에 대해 찾아보고 알아보시면서 가격 너머에 있는 본질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여가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비트코인에 대해 더 많이 배울수록 아는 게 많아질수록 지금의 변동성에 현명하게 대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비트코인은 한 해 가운데 단 며칠을 보유하고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 크게 희비가 갈리는데요. 가격 좀 출렁인다고 무서워서 홀랑 손에서 놔버리면 다시 줍는 것은 매우 어렵겠죠. 좋은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 영상을 다 들으시고도 나는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계속 트레이딩 할 거야. 라고 하신다면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야, 비트코인 ETF를 왜 사? 연애를 하면 여자친구 손도 잡고 밥도 같이 먹고 데이트도 해야 되잖아. 근데 이건 마치 여자친구는 어디 성 안에 갇혀 있고 여자친구 보고 싶다고 하면 사진만 보내주는 꼴이라고. 이게 연애야? 여러분, 왜 거래소에 비트코인을 두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왜 저는 여러분들께 비트코인 ETF를 사는 걸 별로 권하지 않을까요? 왜 남의 손에 비트코인을 맡기면 안 되는 것일까요? 비트코인 현물 ETF는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하는 파생 상품입니다. 즉, 그건 비트코인이 아니라 당신의 비트코인을 우리가 잘 갖고 있다 라는 약속을 사는 것이죠. 지금 유통되고 있는 비트코인 ETF는 고객이 그 약속을 매수할 때마다 진짜 비트코인, 찐 비트코인은 코인베이스라는 회사의 수탁고로 들어가게 됩니다. 증권 계좌를 통해 보이는 숫자는 비트코인에 대한 청구권일 뿐인 것이죠. 물론 이 청구권을 가지고 계시면 가격 상승을 누릴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매우 독특한 점이자 가장 핵심이자 그 어떤 자산보다 우월한 점은 스스로 보관할 수 있는 자산이라는 점에서 가장 핵심적인 장점을 포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동산이야 등기소에 기록된 등기가 있어야 하고 주식은 그 자체로 자산에 대한 권리증이니 남이 해둔 기록에 본인의 재산을 맡긴다 치더라도 굳이 비트코인 같은 걸 남의 손에 맡길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샀다고 해서 그 비트코인을 다른 주소로 여러분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ETF라는 형태의 청구권은 여러분들 것이긴 하지만 실제 비트코인, 진짜 비트코인의 소유는 수탁업체가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비트코인의 비밀키가 여러분 손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비트코인만이 가지는 유일한 특징,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원하는 상대방 누구든지 간에 얼마를 보내든지 상관없이 100%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 이러한 비트코인의 엄청난 장점을 전혀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반면 매수한 비트코인을 자신의 하드웨어 지갑 속에 있는 비밀키를 통해 보관하면 그 비트코인은 100% 여러분의 컨트롤 아래에 놓이게 되는 거죠. 누구와도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는 자유의 돈으로서 제3자 리스크, 계좌 동결, 압류 같은 걸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죠. 물론 야, 그래도 중국 같은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사람들 고문해서 뺏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분도 계실 텐데 글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잡아서 고문하고 비밀키를 빼앗는 일, 뭐 상상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투입해야 할 천문학적인 행정비용, 경찰비용을 생각해보면 과연 전 세계 시민을 대상으로, 아니 전국적인 규모라도 할 수 있을까요? 특히 헌법에 의해 신체 자유와 사유재산권의 보장을 보호받는 나라라면 거의 불가능한 일 아닐까요? 이에 반해 여러분들의 비트코인이 코인베이스와 같은 하나의 수탁업체에 모두 모여 있다면 아주 쉬워지는 일입니다. 그 거대한 꿀단지 하나만 차지하면 되기 때문이죠. 이처럼 비트코인이 자유의 돈이 되는 건 하나의 수탁업체에 고이 모셔져 있을 때가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스스로의 비밀키를 소유하고 있을 때만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정부들의 재정 적자와 부채가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와중에 경화자산 대비 화폐 가치를 재조정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이건 자주는 아니지만 과거에도 늘 있었던 일입니다. 심지어 가장 자유민주주의적 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미국에서도 1933년 루즈벨트 대통령의 행정명령 6102호를 통해 개인들이 보유한 금은 전부 압류되어 정부 소유의 지하 벙커에 갇혔는데요. 이런 극단적인 일이 내일, 다음 달, 내년에 일어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상상하지 않더라도 비트코인은 스스로 보관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결론은 마찬가지 아닐까요? 다수의 사람들이 소량이지만 직접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그리고 수탁업체가 관리하고 있는 수십만 개의 비트코인, 이 거대한 꿀단지가 해킹의 타겟이 될 확률이 훨씬 높은 거 아닌가요?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자신의 비트코인을 타인의 손에 맡겼을 때 감당해야 할 리스크인 것입니다. 100만 명의 비트코인 홀더가 한 개씩 비트코인을 셀프 커스터디 하는 것, 그리고 100만 명의 ETF 홀더가 코인베이스를 신뢰하는 것, 어떤 것이 더 강력한 시스템일까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대의 명분이 아닌 오직 스스로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들이 보이면 비트코인 생태계는 더 분산되는 것이고 거대한 꿀단지에 비트코인이 모여 있을 때 대비 여러 공격들에 대해 훨씬 더 잘 견딜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비트코인을 소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트코인을 매수 후 자신이 컨트롤하는 하드웨어 지갑에 보관하는 것인데요. 그 방법과 원리가 궁금하시다면 우측 상단에 띄워둔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비트코인 현물 ETF, 퇴직연금과 같은 특수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보유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비트코인, 찐 비트코인을 보유해보는 것은 해본 분이라면 다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특별한 경험인데요. 일단 해보면 그것이 주는 강력한 힘을 곧바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본 수많은 비트코이너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시는 걸 보았기에 정말 다른 그 어떤 경험과도 다를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맡기는 것에 아주 익숙해져 있죠. 하지만 진정으로 자유를 갈망하신다면 진짜 비트코인 가져보기, 찐 비트코인 보유, 비트코인 셀프 커스터디 꼭 한번 해보시라 추천드립니다. 자신만이 온전히 제어할 수 있는 돈을 보유하고 누구의 간섭도 없이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은 해보시면 알 거예요. 매우 기분 좋은 일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